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ESG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ESG와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제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워낙 전문가이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오늘은 김우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가 올해 그 주주총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눈에 띄었던 게 행동주의 펀드. 네.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의 개념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주주 제안들을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힘을 막 갖게 됐단 말이죠. 뭐 SM 사건도 있었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 주가가 막 오르면서 주주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주의 펀드구나, 주주 제한, 주주 가치를 이렇게 제고하는구나, 뭐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는 확산이 좀 된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쉬운 부분은 ESG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G라고 할까요?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ES 두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주 제한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주주 제한이 활발한 나라는 절대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조금 있었고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작년에는 29개 회사에 대해서 주주 제한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47개 회사인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그 2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걸 이제 주도한 거는 주주행동주의 펀드들. 근데 주주행동주의 펀드만 한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 연대도 주주 제한을 했고 네. 또 네덜란드 뭐 고문연금이라든지 이런 외국계 연금들도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주주 제한이 그 대상이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ESG 중에서 G,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게 된 이유는 해석에 의하면은 학자들의 해석 아니면 뭐 법률가들 해석에 따르면은 상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라고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을 요구한다든지 다 그런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뭐 대부분 다 국한이 됐고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ESG라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도 밟아쳐 가야 하는 추세이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E나 S에 대한 주주 제한도 많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많이 이루어집니다.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를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재밌는데요. 네. 일단 일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제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법이나 정관에서 정해진 주총의 의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다른 거는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환경이나 사회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주주 제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 개정안은 법에서 인정하는 안건이거든요. 네. 정관 개정안. 근데 정관 개정의 내용이 환경 관련된 내용이거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E와 S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보다 조금 숫자가 많은 이유는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지분 요건이 우리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의 경우에 0.5%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도 있지만은 또는 300개의 의결권만 있으면 주주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월하네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 굉장히 주가가 높은 회사는 300개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은 뭐 10,000원? 그러면 작은 기업들.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일본의 경우에 주주 제한이 활발한데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한 88건, 우리의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네. 미국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네. 작년에 800건입니다. 상장사 수의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그 3000이라고 해가지고 네. 3000개 상장 회사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2000개가 넘죠, 상장 회사는. 근데 2000개 중에 올해 40 몇 개니까 미국의 3000개에 800개라 그러면은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차이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지분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2000불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조금 오랫동안 그 장기 보유를 해야 되지만은 2,000불짜리 주식만 있으면은 그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법에서 정해진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런 사항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활발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아까 6개월 보유 0.5%의 지분율 얘기하셨는데 상법을 당장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이라는 부분이 아마 저희가 좀 차용을 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 개념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개념 네. 설명부터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권고적 주주 제한도 주주 제한입니다. 네. 그래서 주주 제한처럼 주주가 안건을 제한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주들에 의해서 표결도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주주 제한과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결의 요건, 과반 결의, 그러니까 주주들의 과반이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 내용이 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거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에 불과한 거죠. 영어로 이제 recommendation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아니, 구속력도 없는 그런 권고적인 거를 왜 쓸데없이 이렇게 아니죠. 얘기하겠지만 도의적 책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죠. 부담은 없지만 네. 뭔가 이게 나타났을 때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충분히 있긴 하죠. 맞습니다.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들인데 주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데 그렇죠. 이분들을 대리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무시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이사 선임의 안건, 본인의 안건이 올라갈 때 안 될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이 없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비록 권고적이지만은 과반결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회사 경영진들이 가능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네. 가능하면은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또 정책을 발표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력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고, 그렇지만 가장 큰 장점은 법이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일반 주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주주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의 상장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네. 뭐 어떤 거든 내가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을 통해서만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지라는 의아심을 좀 갖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회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과반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여론조사에 불과한 거거든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이건 사실은 언제든지 회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주주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표결을 붙였다가 진짜 많은 주주들이 동의를 얻고 많은 주주들이 그거를 원한다고 하면은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자발적으로 이런 권고적 주주 제한을 받은 회사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보통 주주 제한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배당. 네. 문제 있을 거고요. 뭐 이사 해임이나 선임 이런 네. 안건들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ESG는 여기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이 섹터에? 없죠. 지금 법이나 정관에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네. 아니면 환경,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주주가 제안을 하면은 아마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법원에 가서도 법원이 회사 편을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는 주주 제한을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은 회사가 스스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쉽지 않고 되지 않았었고,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쓰는 방법. 일본은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그런 제도가 없고, 그렇지만은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게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관을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런 아예 문구를 집어넣는 거죠, 정관에. 우리 회사는 매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환경과 관련된 주주 제한이 되는데, 이거는 뭐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인 주주 제한의 방법이고,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관 개정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회사의 정관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관에다가 우리 회사는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허용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관에 담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을 또 개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도를 도입하는 걸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근데 상법 개정도 이게 또 국회의원분들이 네. 나서 주셔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근데 요즘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고요. 작년 1월 달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네. 그래서, 그 안에 권고적 네. 들어가 있나요? 네, 그것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상법에 집어넣어서, 만약에 그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회사들이 정관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주가 권고적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쉬울 수 있겠네요. 개별 기업들이 사실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 하나가 나서서 하거나 아니면 법으로 뭔가 이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잘 지키지만 네. 먼저 나서서 먼저 하는 기업들이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1번 타자가 되는 걸 가장 다 두려워합니다. 그럼요. 네. 어떤 매를 맞을까, 네. 어떤 뭐 풍파가 네.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 저도 근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주주의 제한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풍토가 좀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기업 사례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KT 얘기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작년도 주총 이야기인데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큰 사고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그쪽에 이제 2021년 6월인가 한번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네. 지나가던 버스가 매몰돼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의 콘크리트 외벽이 이제 떨어지면서 또 사망사고가 나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과연 그 사업장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안전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HDC 현대산업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 APG가 이제 뭐 당연히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주주 제안을 하자. 근데 이번 주주 제안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작업장, 사업장의 안전, 뭐 산업재해를 줄이는 뭐 그런 쪽으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주 제안을 했었죠. 안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관이 이제 전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네. 그래서 이 전문에다가 ESG 경영에 대한 철학을 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사업장의 안전 문제였기 때문에 이사회의 그 하부위원회로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그때 아직 공시를 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뭐 매년 한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한다. 요게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정관 개정 제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포함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를 주주 제안을 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안건, 전문 도입하는 거, 그리고 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회사가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주주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회사의 안건으로 주총에 상정이 됩니다. 깔끔하네요. 그런데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는 이제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표결에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주 제안으로 올라오고 표결에 붙여지게 됐는데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은 상장 자회사이고요. 그 위에 지주회사가 있는데 지주회사의 지분이 굉장히 많고 특수관계까지 합치면은 4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1%가 반대하기 때문에 특별 결의 요건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부결되는 거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거는 나머지 외부의 일반 주주들이 얼마나 이걸 찬성할 것이냐. 그게 저의 관심이었는데 100% 찬성은 아니었지만은 97%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지배주주 빼고는 이거 다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죠. 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 이후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를 했고 실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왜 3% 룰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감사인 선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그리고 집중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뭐 이럴 때만 하는데요. 정관 개정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반쪽짜리 성공이라고는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어쨌든 회사에서 받아들였고 나머지 하나는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반 소액주주들에서는 97%의 찬성률을 얻었다는 건 네. 거의 뭐 100% 얻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고무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했을 때 당일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날 주가가 상승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저희가 제안한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수용한다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냈을 때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E와 S와 관련된 사안이 주주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건인데, 네. KT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인 이슈보다도 그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문제였고요. 뭐 자사주 취득을 많이 해가지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근데 이걸 소각하지 않고 이거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두 개 계열사, 현대자동차와 모비스와 맞교환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사서 왜 소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각을 하는 기업들을 못 봤어요. 저는 자사주 매입만 한다는 기사는 많이 보고 소각하는 회사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경영진들에게 굉장히 요긴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은 의결권도 살아나고 배당을 받을 권리도 살아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KT 임원들은 과연 본인들이 계속 대표이사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호주주가 많이 필요했고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우호주주로 만든 거죠. 물론 그 명분은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한다 였습니다. 뭐 그게 또 뭐 사실인 부분은 있고요. 물론 그게 뭐 미래자동차하고 여기가 뭐 통신하니까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상호주를 보유하게 됐지만은, 근데 나머지 주주들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결권이 100%였다고 했을 때 자사주를 이렇게 배정하는 순간에 현대자동차 두 개 계열사가 자사주 취득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서 자기는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의결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권리도 희석이 되고 의결권도 희석이 되고 하루아침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프랙티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뭐냐면은, 자, 이런 걸 할 거면은 사전에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해라.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전략적 제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이거를 할 때는 뭐 사전에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정관 개정안을 냈어요. 그게 하나고, 가버넌스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낸 거는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해달라. 똑같이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저희가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지기를 바랬는데, 수용되기를. KT 경영진에서는 이제 우리 자사주 관련된 거는 다 받겠다.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 안건을 올리겠다. 근데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는 빼달라. 그거 안 빼주면 우리 자사주 이것도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 도입권은 저희가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저희가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표결에 붙여졌지만은 부결될 걸 알았지만은 여기는 아예 저희가 철회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KT 경영진을 수용을 한 자사주 관련된 거는 이제 통과가 됐고, 회사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사주를 만약에 이제 KT가 갖고 있다가 다른 회사랑 상호 교환을 하려면 그 전에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과반 결의를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상호주를 만들기 위한 자사주 맞교환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권고적이니까 아니. 이거는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강제력이 있게. 저희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는 저희가 철회했고요. 요거는 아예 정관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보도 안 됐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왜냐면 KT가 정말 자사주 매입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저희가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요번에 도입하는 걸 철회를 했지만은, 저희가 철회하지 않고 만약에 상정이 되고 주주 제한으로 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이제 실제 그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관의 이제 하나의 그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실제 공고적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도입은 권고적 주주 제한이 아니고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안은 이거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됐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내면은 이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개정안을 내고 동시에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 공고사항도 집어넣었어요. 어떤 공고를 집어넣느냐, 상호주를 갖고 있는데 맞교환을 해가지고 이거의 정당성을 밝혀라 라는 권고. 요것도 이제 표결에 붙여달라는 게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맞교환하지 않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있는데 소각하지 않고 있는 거, 요거를 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땅한 이유가 아니면 소각을 해달라 라는 권고, 그 두 가지 권고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자동 철회가 된 거죠. 왜냐면은 제도 자체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철회하지 않고
안건으로 상정하고 개정이 이루어졌으면은 정관 개정이 그것도 이제 상정이 됐었을 테고 비록 권고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많은 주주가 거기에 찬성했으면은 상당한 압박이 됐을 테고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이게 선순환 구조 일어나기 전에 어떤 첫 걸음이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근데 이게 상호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서로 네. 기업들끼리 네. 전략적 제휴를 명분으로 하든 뭐 다른 것을 네. 위해서 하든 상호주가 왜 문제가 되고 하필 왜 KT를 지목하신 걸까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네.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 그 중에서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소위 이제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거대 그룹들을 여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지고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끼리는 상호 출자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아예 단 한 푼도 상호주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룹의 계열사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KT도 엄청나게 큰 회사고 네. 그룹이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당연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죠. 근데 가능했던 거는 그 계열사가 다른 집단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타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네, 그건 또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상법의 그 규율을 봤는데 상법은 1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상호주 보유를. 그러니까 9.9%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KT의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랑 현대자동차랑 했는데 KT랑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했지만은 KT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1.5%, 네. 자동차에 대해서 1%를 보유하게 됐고요. 맞교환을 통해서. 이 두 개 계열사는 이제 합쳐가지고 한 7.8% KT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규모도 컸었고요. 다른 그 기업들의 상호주 보유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많았었던 거죠. 왜냐면은 구현모 당시 이제 대표이사가 굉장히 대표이사로서 재선임되는 게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때가 그건가요? 정치 자금 관련해가지고. 정치 그 자금 불법적으로 쪼개게 해가지고 그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요 사건과 관련돼서 그 전해 주총 때 어떤 다른 사내이사는 결국은 이제 중도 포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선임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의안분석 회사에서도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같은 사건이고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호주주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유인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전략적 제휴만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저희는 본 거죠. 의심을 좀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뭐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주주 동의를 받고 해라. 왜냐면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지분 희석되면 이거 손해죠. 네.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그 자사주는 의결권도 없고 뭐 배당을 받을 권리도 없지만 이게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누구에게인가는 배정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살아나서 신주 발행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사주의 마법 아닌가요? 그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요새 관심 가지는 분들 많긴 한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사주의 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좁은 의미의 자사주 마법은 인적 분할했을 때 자사주 마입. 그래서 작년에 그게 되게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잖아요. 분할하면서 주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았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자사주가 개입하지 않지만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고, 이건 이제 인적 분할. 이제 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는데 인적 분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두 회사가 분할을 하는 거고 기존의 주주들은 분할된 두 회사에 대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분의 희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사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면서 자회사가 될 회사가, 그러니까 그 전에 분할하기 전에 자사주 매입을 왕창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하고 나면은 양쪽 회사가 다 자사주를 갖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자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는 지주회사에게 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두 회사 간에 지분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이 형성이 됩니다. 원래는 두 회사 간에 인적 분할이면 아무런 지분 관계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분이 생긴다는 거는 누군가의 지분이 없어지는 거죠. 소액주들의 지분이 없어지고 대주주인 지주회사의 지분이 생기는 거.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사주 예, 배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게 하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두 회사가 자사주를 맞교환을 해가지고 네. 의결권을 이제 확보하는 거.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은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더 많이 갖고 그거에 따른 피해, 의결권의 희석은 나머지 일반 주주가 진다. 그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럼 지금 이제 KT랑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이제 소개의 성과를 얻으셨는데 네. 혹시 지금 다른 기업들을 보고 계신 곳이 혹시나 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섹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이제 결국 이제 주총이 아직 이제 한참 남았으니까 네. 올해 주총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년에도 꼭 할 겁니다. 내년 꼭 할 거고요.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건 저희 이제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싫어하는 일반 주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내부 지분이 아주 많지 않는 한 그런 회사들, 외부 주주가 많은 회사들은 뭐 통과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아쉬워요. KT가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으면은 통과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확률이 높았던 거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이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게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부작용은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러셀 3000 여기에 있는 회사에 한 해에 한 800개 정도의 주주 제한,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800원 작년도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의미 없는 그 권고적 주주 제한, 회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참 이런 거를 공적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붙이고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총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허락해달라. SEC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C가 보기에도 야 이거는 좀 진짜 말이 안 된다. 뭐 저런 거를 제안하느냐. 그래서 상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SEC의 역할이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기업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뭔가 이익을 내기, 이익 창출하기 바쁜 이 와중에 주주들의 그 가치를 재고를 충분히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그런 주주 제한들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이나 생존의 발목을 잡는다. 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회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조차와 이런 따끔한 발언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주 제안도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와 관련된 거는 뭐 당연히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인기를 많이 끄는 거는 임원 보수와 관련된 거. 특히 미국 CEO들이 보수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그 회사의 직원들에 비해서 뭐 한 300배 뭐 이렇게 받잖아요. 평균적으로. S&P 500.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 공정하냐, fairness 뭐 이런 거 가지고 주주 제안을 하고요. 이거 좀 설명을 해달라. 이게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E와 S가 더 활발합니다.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역시 환경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 관련되는 거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적인 상황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인종 간의 차별. 물론 이제 성에 대한 차별, 여성 차별도 있지만은 점점 늘어나는 거는 이제 인종차별,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차별. 아무래도 이제 미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권고적 주주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이 권고의 내용이 이렇게 어떤 뭐 명령하는 식으로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어떤 거냐면은 당연히 이제 주주는 외부의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보고를 해달라. 이러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달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귀찮아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주주가 주인인데 잘하고 있습니까? 좀 보고 좀 해주세요. 보고 해줘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이제 탄소 배출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요청하는 게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연도가 몇 년도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50년이다. 뭐 한참 남았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단기 계획은 뭐고, 중기 계획은 뭐고, 장기 계획은 뭐냐. 이런 거. 또 이제 탄소 배출량을 뭐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파리 협정,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하는 이 협정의 내용에 부합되는 거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보고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사용 관련된 거. 플라스틱 제조,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 뭐 포장을 할 때라든지 네. 사회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또 주류 제한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게 이제 중요한 이슈지만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모든 국민들의 괴로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쓰고 있잖아요. 저도 끼고 다녀요. 대기 오염, 미세먼지 관련돼서 도대체 원인이 누구냐? 어떤 회사냐? 찾아가지고 결국 그 회사에 대해서 아니 이거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가 혹시 있나요? 감축 계획을 혹시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큰 부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ESG라는 게 사실은 글로벌적인 트렌드고 뭐 넷제로나 탈탄소화는 세계적인 추세라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뒤처지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맞습니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면 기업들이 ESG 위원회로 요새 엄청 네, 막 네. 풀칠을 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보면 기존에 왜 사회공헌 하던 위원회들 있잖아요. 네. 각 기업마다. 네. 그게 이게 간판만 바꿔난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여론과 시각도 네. 있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 ESG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경제개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거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상장 회사의 한 4분의 1이 ESG 위원회가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열립니다. 그럼 뭐 해요? 저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마 첫 번째 회의는 그 내규를 만들었겠죠.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는 아마 보고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뭔가 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액션 행동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안 그러면은 뭐 살짝 사실은 얘기하는 뭐 거죠. 워싱 뭐 이런 네. 거랑 관련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SG 경영을 얘기하지만은 ESG 경영이 잘 되기 위한 것이 바로 ESG 투자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나서가지고 ESG 경영을 잘 하도록 독려를 하는 거죠. 독려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고적 주주 제한. 네.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들 ESG 위원회도 만들고, 뭐, 환경,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 탄소 배출 줄이는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회사는 답변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권고적이니까 답변을 안 해도 되지만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감도 네. 있고, 우리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할 네. 테고,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린워싱이나 이런 그 무늬만 하는 ESG 경영을 견제하고 독려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ESG 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ESG 배싱이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난 이후에 ESG 트렌드가 좀 주춤하다고 이런 기사도 있고 기업들이 당장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왈가왈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ESG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손이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이제 2020년 1월 달에 아마 그 투자 대상 회사 CEO들에게 기후 변화 위험은 이게 투자 위험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ESG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2021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그 강도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네, 레리 핑크 회장이 이걸 굉장히 주창을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 회사들 원자재 뭐 석유 관련된 화석연료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화석연료 회사를 투자를 하지 않았던 ESG 투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는, 배제하는 그런 펀드들이 돈을 많이 못 본 거죠. 그쪽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뭐 ESG 투자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이 이제 생겼던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양당제지만 거의 진짜 전통적인 양당제잖아요. 공화당과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ESG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싫어해요. 뭐냐면은 그 ESG 할 때 S 중에 중요한 항목이 성다양성,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이야기예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팔러시고 공화당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랙락이 열심히 이제 뭐 화석연료를 이제 보이콧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어떤 회사를 건드리냐면 엑스모빌을 건드린 거예요.
엑소모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에 아주 작은 헤지펀드 엔진 넘버 원이라는 회사가 0.02%의 지분만 갖고 엑소모빌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사위서 3명을 앉힙니다. 0.02%의 지분율이요? 예. 와. 누가 도와주느냐? 블랙록이 도와준 거예요. 블랙록은 거의 모든 미국 상장회사의 큰 손이거든요. 네. 블랙록과 뭐 비슷한 뱅가드나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이런 그 인덱스 펀드, ETF를 파는 회사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근데 엑소모빌의 본사가 어디 있느냐?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이 꽉 쥐고 있는 데인데 사실상의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회에서 에너지 차별 철폐법이 통과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에너지를 차별하면 안 된다. 재생 에너지만 두둔하고 화석연료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통과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게 보이콧을 하는 투자자에게 대해서는 텍사스 그 퇴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TRS, Retirement System인데 여기 운용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블랙록은 TRS의 운용권을 가장 많은 운용을 하는 외부 운용 회사였거든요. 이걸 이제 그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고. 자금을 뱉어내야 되는, 네.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임이 안 됩니다. 외부 운용사로. 네, 거기서 이제 박탈당하고 이런 움직임이 공화당이 이제 집권하고 있는 주로 퍼져나가고. 한국이 굉장히 컸네요. 거기에다가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가 여성 이사 할당제라고 있잖아요. 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캘리포니아뿐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미국은 이제 연방 차원의 회사법이었고 각 주에서 다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진보적인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가 돼서 실제 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서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싫어하는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S와 관련된 네. 부분이네요. S와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터지고, S과 관련해서 터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퇴직연금도 꽤 큰데요. 퇴직연금을 이제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떤 성관주의 의무 차원에서 E와 S를 고려하면은 안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트럼프 시절에.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고려해도 된다. ES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바꿨더니 미국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죠. 여기서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결의안을 올립니다. 상원에서 부결될 줄 알았어요. 민주당이. 네. 근데 통과됩니다. 결의안이.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ESG 투자를 하게 됐지만은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운 거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사실 뭐 정치권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ESG가 대세라고 하지만은 사실 미국은 대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 대세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후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nti-ESG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조금 선진시장으로 보고 이제 발맞춰 가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 나라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규율들이 EU를 중심으로 물론 유럽이지만은 도입이 되고 있고 EU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ESG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anti ESG 운동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갈 길을 가야 네. 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떤 환경 보호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입니다. 네. 정부와 국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ESG 경영, ESG 투자가 일어난 거는 정부 실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산업 재해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직면한 문제예요. 그거를 정부에서 다 해결해 주면은 투자자가 왜 회사한테 이걸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가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 안 해주고 아니면은 자기네끼리 밖을 싸우려 하든지 뭐를 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결국은 뭐 사람들은 주주들은 회사한테 이제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회사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거고 2차적으로 이제 회사가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정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정부에서 이런 ESG와 관련된 방향은 좀 제고를 해줬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변화를 해줬으면 정책적인 방향이라거나 그런 제언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E와 S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금 떠오르는 건 없고요. 네. 사실 G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네. 다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 뭐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G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가족 지배 기업에 대한 문제, 가족 지배 기업의 어떤 가버넌스 문제가 쭉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뭐 그 가버넌스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후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사실은 주주들이 임원들을 견제해가지고 가버넌스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주주들에게 어떤 권한을 더 주려고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네. 경영자들 보고 당신 문제 있으니 뭐 당신은 이제 재선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아니면 국민연금을 활용해가지고 뭐 반대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네. 가능하면 주주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어.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상법 네.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주주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일종의 그 시장 경제인 거죠, 이게. 그야말로 시장 경제입니다. 정부 개입 없이 주주가 알아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직접 개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혜와 관련해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기존의 재벌 관련된 거는 뭐 굉장히 많아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이제 정부에다 제안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많은 주주들, 우리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해 올해 해서. 그래서 이 주주분들에게 끝으로 이제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이 왜 중요한지 중요성과 또 이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주분들이 함께 나서줘야 한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에 투자하고 물론 단타하는 주주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경우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아니 나한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거고 심지어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고 답답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주주총회가 그런 장소이지만은 주주총회 가면 뭐 합니까? 가서 자기 의결권 몇 개 행사하면 뭐 합니까? 실제 이런 권고적 주주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사항, 그걸 실제 안건으로 만들어서 상장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그 표결 내용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어느 정도 자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실 이건 굉장히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 주주들이 자기 의견을 회사에게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통적인 이슈들, 가버넌스 이슈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이슈,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는 주주이기 이전에 사실은 직장인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공기를 들여 마시는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에 그 신경 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 세대에서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E와 S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그거의 원흉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거를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내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삭감하세요. 이게 아니고 경영진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그런 거를 공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주주들이 정말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처럼 시시콜콜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번 보고해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장사 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주주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주주가치 재고라는 이야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해주신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ESG 관련해서도 이게 어려운 개념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주신 대로 내가 먹는 물, 내가 마시는 공기, 그리고 내 후손들이 생활해야 되는 환경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